백화점 쇼윈도 마네킹들을 보면서 무섭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완벽한 비율, 매끈한 피부, 그리고 초점 없이 어딘가를 응시하는 눈동자. 낮에 보면 화려하지만 영업이 끝나고 조명이 꺼진 백화점에서는 그 마네킹들이 꼭 살아서 숨쉬는 것 같거든요. 저는 백화점 VMD, 그러니까 매장 연출을 담당하는 프리랜서였습니다. 주로 백화점 문 닫은 새벽 시간에 들어가서 다음날 행사를 위해 마네킹 옷을 갈아입히는 일을 하죠. 이건 제가 3년 전 지방의 한 오래된 백화점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3층 여성복 매장 전체 리뉴얼 작업이 있었습니다. 밤 11시 보안 요원에게 신분증을 맡기고 직원 통로로 들어갔죠. 그 당시 매니저님은 다른 층 작업을 하러 가셨고 넓은 3층 매장에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천장에는 비상유도 등의 초록색 불빛만 드문드문 켜져 있어서 매장 전체가 깊은 물속에 잠긴 듯 어둑했습니다. 작업은 단순했습니다. 기존 옷을 벗기고 새 시즌 옷을 입히는 거였죠. 그런데 작업 시작 전 담당 매니저님이 창고에서 하얀 광목천을 한 뭉치 꺼내주시더군요. 저기 작업하실 때 부탁 하나만 할게요. 귀찮으시겠지만 옷 벗겨놓은 나체 마네킹들 있잖아요. 작업 대기 중일 때는 반드시 이 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두세요. CCTV로 본사에서 모니터링 하는데 흉하다고 컴플레인 들어와서요. 조금 유난이다 싶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작업할 마네킹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10대 개의 마네킹에는 하얀 천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어두운 매장 곳곳에 하얀 천을 쓴 사람 형상들이 서 있으니 염을 마친 시체들이 서 있는 것 같아서 찝찝한 기분에 자꾸만 곁눈질하게 되더라고요. 할 일은 해야 하니 저는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네킹 옷을 갈아입히려면 팔 다리를 분리해야 하거든요. 텅 하고 플라스틱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층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창 마네킹의 팔을 빼서 옷소매를 끼우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누군가 제 뒷덜미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 따가운 시선. 보안 요원이 순찰도나? 싶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절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뒤쪽에는 아까 천을 씌워둔 마네킹 셋이 나란히 서 있을 뿐이었죠. 거기서 묘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천이 왜 저러지? 분명히 아까는 천을 씌울 때 주름이 정면으로 가지런히 떨어지게 해뒀거든요. 그럼 마네킹 셋이 뒤집어 쓴 하얀 천이 목 부분에서 팽팽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몸통은 그대로 복도 쪽을 향해 있는데 천 위로 도드라진 얼굴 윤곽, 뾰족하게 튀어나온 콧날의 방향이 전부 왼쪽으로 제가 있는 작업대 쪽을 향해 비틀려 있었습니다. 내가 아까 건드렸나? 애써 무시하고 다시 가서 뒤틀린 천을 잡고 마네킹 머리를 정면으로 돌려놨습니다. 천 위로 잡히는 마네킹 머리통은 차갑고 딱딱했죠. 다시 작업대로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이번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감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딱딱한 플라스틱 발이 대리석 바닥을 딛는 소리. 마치 긴 치마를 입은 사람이 바닥을 질질 끌며 느리게 걷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아까 그 마네킹들이 서 있는 쪽에서 나고 있었어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소리도 뚝 하고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네킹들은 아까처럼 하얀 천을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서 있었죠. 그런데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아까는 분명 5m 뒤였는데 지금은 3m? 아니 2m 정도? 기둥 뒤에 있던 마네킹이 어느새 기둥 옆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저것들이 움직인 걸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도망칠 명분이 없었습니다. 일은 마쳐야 했으니까요. 피곤해서 그래. 빨리 끝내고 나가자. 저는 더 이상 그쪽을 쳐다볼 용기가 안 나서 마지막 마네킹의 팔을 분리해서 손에 꼭 쥐고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제 작업대 앞에는 사각 기둥이 있었고 그 기둥 전면은 전신 거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하는 제 모습과 제 등 뒤의 매장 풍경이 거울에 비치고 있었죠. 급하게 옷을 입히느라 고개를 숙이고 끙끙대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거울 속 제 등 뒤, 바로 제 왼쪽 어깨 너머에 하얀 천을 쓴 마네킹 하나가 바짝 붙어서 있었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어느새 제 등 뒤까지 걸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천 밖으로 삐져나온 플라스틱 손을 뻗어서 제가 손에 쥐고 있는 마네킹의 잘린 팔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는데 거울 속에서 더 끔찍한 걸 봐버렸습니다. 그 마네킹이 뒤집어 쓴 하얀 천 있잖아요. 보통 마네킹은 매끈하니까 천도 매끈하게 떨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천 안쪽에서 울퉁불퉁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천이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훅 나오고 입을 쩍 벌렸다가 다물고 머리에 천을 덮은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요. 그 순간 천 안에서 매캐한 탄 냄새와 썩은 내가 확 풍겼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마네킹 팔을 그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퍽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것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집어 던지고 비상구로 뛰었습니다. 넓은 매장을 가로질러 뛰는데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네킹들이 넘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딱딱한 발들이 다다다닥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였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얀 천을 뒤집어 쓴 그것들이 제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걸요.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무조건 죽는다. 미친 듯이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을 굴러 내려와서 1층 보안실로 쳐들어갔습니다. 보안 요원이 제 꼴을 보더니 기겁을 하더군요. 저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소리쳤습니다. 3층에 누가 있어요? 마네킹들이 움직인다고요. 보안 요원분은 황당해하며 즉시 3층 CCTV 모니터를 띄웠습니다. 저도 덜덜 떨며 모니터를 봤죠. 그런데 화면 속 3층 매장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마네킹들은 아까 제가 세워둔 그 자리에 하얀 천을 뒤집어 쓴 채 꼼짝도 않고 서 있었죠. 보안 요원분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거 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작업하다 졸았어요?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봤으니까요. 그래서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따졌습니다.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저기 기둥 뒤에 있는 거랑 제 작업대 뒤에 있는 거랑 제가 저것들한테 다 천을 씌워놨는데 저게 움직였다니까요. 보안 요원은 귀찮다는 듯 CCTV를 돌려 제가 도망치던 그 순간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의 저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마네킹 팔을 집어 던지고 혼자 비명을 지르며 구르듯 뛰어나가고 있더군요. 제 뒤에 있던 마네킹들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쫓아오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얀 천을 뒤집어 쓴 채 꼿꼿이 서 있을 뿐이었죠. 분명히 발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헛것을 본 건가 싶어 안도하려던 찰나 제 눈이 화면 구석에 고정됐습니다. 화면 속 제가 도망치고 난 뒤 텅 빈 매장. 제 작업대 바로 뒤에 서 있던 아까 제 팔을 잡으려 했던 그 마네킹이 움직였습니다. 쫓아오는 건 아니었어요. 도망치는 제 뒷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잘 가라고 인사하는 것처럼요. 보안 요원은 거 봐요. 아무것도 없죠? 하며 모니터를 꺼버렸지만 저는 더 이상 보안 요원을 설득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서 이 건물을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다음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매니저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업 도구고 뭐고 다 두고 왔으니 그만두겠다고. 돈도 필요 없다고 했죠. 귀신을 봤다고요. 그러자 매니저님은 놀라지도 않고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지하 3층 폐자재 창고 구석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검게 그을린 낡은 마네킹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나온 것처럼 온몸이 녹아내려 있고 팔 다리가 다 잘려나간 몸통뿐인 흉측한 마네킹이었죠. 놀랐죠? 미안해요.
사실 이 백화점 10년 전에 큰 불이 났던 자리예요. 그때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지 못한 시신들이 꽤 있었는데 그 뒤로 밤만 되면 영혼들이 이 마네킹들을 새로운 몸이라고 착각하고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아요. 자기들은 몸이 다 타버렸으니까. 팔 다리가 온전하고 예쁜 마네킹을 보면 환장하고 뺏으려고 달려든다고. 매니저님은 그 흉측한 마네킹을 씁쓸하게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꼭 천을 씌워두라고 한 거예요. 그 소문이 진짜라면 자기한테 맞는 몸을 찾으러 돌아다닐 거니까요. 매니저님의 말을 듣고 저는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저랑 교대하러 온 것 같은 다른 작업자 한 분이 내리시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이어폰을 꽂고 흥얼거리면서요. 그리고 매니저님이 그분께 하얀 천 뭉치를 건네며 똑같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먼지 타니까 작업 안 하는 마네킹은 꼭 천으로 덮어두세요. 먼지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저 사람은 언제쯤 알게 될까요?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 작업자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디 팔 다리가 멀쩡한 마네킹을 만나기를. 그리고 절대 거울은 보지 않기를. 오늘 아침 제가 관리하는 지하 공유 주방의 메인 배수구가 터졌습니다. 온 바닥이 시커먼 오물로 뒤덮였고 그 지독한 악취 때문에 방독면을 쓰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을 지경이었죠. 급하게 설비 기사님을 불러 바닥을 뜯어내고 그리스 트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님이 그 안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식당 배관이라면 음식물 찌꺼기나 굳은 돼지 기름이 나오는 게 보통일 텐데 배관을 꽉 막고 있던 건 양초처럼 찐득하게 굳은 회백색의 거대한 지방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덩어리 사이사이에 촘촘히 박힌 검은 머리카락 뭉치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역겨운 모습을 보자마자 정확히 3일 전 새벽 사무실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떠올랐거든요. 3일 전 그날은 유독 습했습니다. 지하라 환풍기를 풀가동해도 눅눅한 공기가 빠지질 않았죠. 새벽 2시 반. 모든 점주들은 퇴근했고 저는 정기 점검을 위해 복도를 돌며 각 호실의 가스 계량기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A구역 이상무. B구역으로 넘어가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뼈를 내리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복도 끝 사무실 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무실은 부부가 운영하는 곰탕집이었는데 사장님이 한 달 전부터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쉽니다 라고 써 붙여놓고 잠적해서 사실상 공실 상태였거든요. 당연히 가스 밸브도 제가 직접 잠가놨고요. 이 시간에 누가 있나? 급하게 사무실 앞으로 다가갔는데 문 옆에 달린 가스 계량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구 3개를 동시에 최대 화력으로 켜놓은 것처럼요. 문틈으로는 난생 처음 맡아보는 역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상한 고기를 끓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피비린내와 누린내가 진동하는 도살장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역한 냄새 위로 진한 후추향과 파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악취를 덮으려는 것처럼요. 문은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규정상 무단 침입은 안 되지만 가스가 저렇게 돌아가니 화재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덥고 습한 수증기가 확 덮쳐왔습니다. 코를 마비시킬 듯 진동하는 그 역한 고기 냄새도 함께요. 그리고 주방 한가운데 화구 위에서 집채만한 곰탕솥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솥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은 남자였는데 뒷모습이 낮이 익었습니다. 한 달 전 잠적한 그 곰탕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다시 들어오실 거면 연락부터 하셨어야죠. 근데 이 냄새는 뭐예요? 제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국자로 국물을 계속 적기만 하더군요. 그때 제가 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맑은 육수가 아니라 누런 기름띠가 가득한 걸쭉한 액체였는데 점도가 너무 높아서 퍽퍽하고 튀어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역한 냄새는 바로 그 솥 안에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고기 상한 거 아니에요? 냄새가 너무 심한데. 제가 물었을 때 사장님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돈 좀 달랄 때 줬으면 좋았잖아. 네? 돈이요? 그 순간 사장님이 국자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국자 안에 있던 건 소뼈나 양지머리가 아니었습니다. 흐물흐물하게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사람의 손목이었습니다. 손목에는 평소 사모님이 끼고 다니시던 결혼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고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순간 거짓말처럼 펄펄 끓던 소리가 뚝 그치고 자욱하던 수증기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차갑게 식은 텅 빈 사무실 주방 바닥에 혼자 넘어져 있었습니다. 솥은 비어 있었고 화구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죠. 사장님도 없었고요. 주방을 뛰쳐나가 확인한 가스 계량기는 언제 돌아갔냐는 듯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누린내만큼은 옷에 배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과로로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고 도망치듯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배수구가 터진 겁니다. 설비 기사님이 배관에서 끄집어낸 그 하얀 지방 덩어리. 그걸 맨손으로 만져보던 기사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더군요. 사장님, 이거 신고해야겠는데요. 여기 박혀 있는 거. 이거 사람 손톱 아닙니까? 기사님이 가리킨 곳을 보니 비누처럼 굳은 하얀 지방 덩어리 사이사이에 짓물러서 빠져버린 손톱 여러 개와 긴 머리카락 뭉치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배관에서 나온 치아와 DNA가 실종된 아내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즉시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을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인근의 허름한 모텔 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거든요. 욕조 물에 손목을 그은 상태였는데 발견 당시 모습이 기괴했습니다. 온몸에 피부가 벌겋게 벗겨질 정도로 철수세미로 문지른 흔적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리고 침대 위에는 눅눅한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간 사무실 주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쳐가는 사람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범인은 예상대로 잠적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 부부. 돈 문제로 사이가 최악이었더군요. 도박 빚에 시달리던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주방에서 말다툼 끝에 홧김에 아내를 밀쳤고 아내는 화구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즉사한 거죠. 우발적인 사고였지만 남편은 신고 대신 처리를 택했습니다. 시신을 통째로 옮기기엔 CCTV도 있고 눈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방법을 쓴 거죠. 곰솥에 시신을 넣고 다른 점주들이 퇴근한 밤마다 몰래 들어와 쉬지 않고 끓인 겁니다. 뼈와 살이 완전히 분리되고 흐물흐물해져서 배수구로 흘려보낼 수 있을 때까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고 당분간 쉰다는 종이를 붙여놓고 주방 안에서 그 짓만 반복했던 겁니다. 그 공책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에서 냄새가 지워지지가 않는다. 이제야 그날 새벽 제가 본 게 확실해지더군요. 제가 본 건 귀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어서도 그 끔찍한 냄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 같은 주방에 갇혀 솥을 젓고 있는 남편의 지독한 사념이었겠죠. 경찰이 다녀가고 특수청소까지 마쳤지만 저는 아직도 그 사무실 앞을 지나갈 때면 숨을 참습니다. 환풍기를 아무리 돌려도 빠지지 않는 냄새가 있거든요.
오래된 배관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끈적하고 비릿한 냄새가요.